마지막 선택. 겨울의 공기는 매섭게 차가웠다. 가로등 불빛이 미처 닿지 못한 구석마다 바람이 소용돌이쳤고 마치 오래된 한숨 같은 기운이 대지를 덮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15층. 그곳에서 박순자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릎에는 낡은 패치워크 담요가 덮여 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가늘게 떨렸다. 그 담요는 젊은 시절 밤늦도록 바느질해서 만든 것이었다. 아이들이 감기 걸까봐, 남편이 추워할까봐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지은 사랑의 결정체였다. 세월은 참 야속했다. 78세의 순자에게 시간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다. 젊은 시절, 그녀의 손은 거칠지만 강인했고 가족의 살림을 떠받치는 기둥이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남편과 함께 떡집으로 향했고 밤늦게까지 가게 정리를 마쳐도 지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느려졌고 몸은 점점 기운을 잃어가고 있었다. 관절염으로 부순 손목을 어루만지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지난 날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남편 박진수와 함께 장사를 시작했던 젊은 시절, 결혼 자금으로 간신히 마련한 작은 떡집에서의 기억들이 생생했다. 새벽마다 셔터를 올리던 기억, 손끝이 갈라져도 웃으며 떡을 썰던 기억,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힘을 얻던 기억. 남편은 늘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순자야, 우리 고생이 아이들 웃는 얼굴 하나로 다 보상받는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우리도 편해질 날이 올 거야. 그 말이 힘이 되어 하루하루를 버텼고 결국 그들의 손에는 작은 떡집에서 시작해 제과점 3개를 운영하는 작은 회사가 남았다. 그 회사는 부부의 피와 땀으로 자라났고 덕분에 새 아이는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 서울 강남의 35평 아파트를 장만했고 은행에 차곡차곡 돈을 쌓아두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대한 재산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한평생의 땀이 응축된 결과물이었다. 약 3억의 현금과 15억 상당의 부동산, 그리고 매월 임대료가 들어오는 상가 몇 개. 평범한 서민이 이룬 것 치고는 결코 적지 않은 성과였다. 남편 진수는 10년 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을 걱정하며 눈을 감았다. 병원 침대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떨리는 목소리로 순자에게 유언처럼 말했다. 순자야, 아이들한테 재산을 다 주진 말고. 너 쓸 만큼은 쓰고 끝까지 너를 돌봐주는 아이에게 줘. 그래야 아이들이 진심을 배운다.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게 남았다. 남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과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다. 세 아이는 각각 다른 길을 걸었다. 장남 준호는 45살로 대기업 부장으로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연봉 8천만 원의 강남 아파트에 살며 겉으로는 번듯했지만 속사정은 달랐다. 두 아들의 미국 유학비로 매년 1억씩 나가고 아내의 사치스러운 소비 습관과 실패한 주식 투자로 인해 언제나 돈에 쫓겼다.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어머니 집을 방문할 때마다 넓은 거실과 고급 인테리어를 둘러보며 마음속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 집만 팔면 대출을 갚고 다시 투자할 수 있어. 아직 기회는 있어.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는 게 더 안전할 거야. 어느 화창한 봄날, 준호는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왔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들고 와서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큰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게 힘드시잖아요. 만약에 넘어지시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해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더 편해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24시간 있고 거기 계시면 제가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어요. 순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아들의 말 속에 숨은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다. 나는 아직 혼자 밥 해먹고 청소도 한다. 내 아버지랑 살던 집인데. 아직 떠날 마음 없다. 그러나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간 그는 아내 미영과 거실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집만 처분하면 최소 15억은 돼.
어머니를 설득해서 좋은 요양원에 모시면 우리도 기회가 와. 아이들 유학비도 해결되고. 미영은 피식 웃으며 찬성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어머님은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해요. 차라리 요양원에 계시는 게 낫지. 우리도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는 따뜻함은 없었다. 오직 계산만이 있었다. 둘째 영희는 41살의 초등학교 교사로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 그녀는 욕심이 많은 성격은 아니었지만 현실에 매몰되어 무심했다. 자신의 두 딸 교육과 남편의 사업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머니에게 전화할 때마다 엄마 건강 잘 챙기세요. 저도 애들 키우고 수업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뵈어도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전화는 늘 5분을 넘기지 않았고 방문은 한 달에 한 번도 채 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 속으로 계산을 했다. 큰오빠가 너무 욕심만 안 부리면 내 몫은 있겠지. 그래도 3분의 1은 내 거니까. 막내 민수는 36살로 완전히 달랐다. 그는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갔다. 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어머니 곁을 지켰다. 주말이면 2시간 거리를 달려와 장을 봐주고 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겨울이면 두꺼운 옷을 사다 드리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도 빼먹지 않고 챙겨왔다. 엄마,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어제 장 봐둔 게 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두부도 샀고요. 순자는 민수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했다. 돈은 없었지만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들어주었다. 민수는 카페 일이 바빠도 어머니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고 어머니가 외로워할까봐 자주 전화를 드렸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세 남매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재산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장남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재산은 제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장남이니까요. 영희랑 민수는 그냥 제 말을 믿고 따라오면 돼요. 제가 투자해서 더 불려드릴게요. 민수가 참지 못하고 맞받았다. 형, 그건 아니지. 아버지 재산은 우리 모두의 거예요. 왜 형이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잖아요. 영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눈치를 보기만 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들 해라.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왜 벌써 나눠 먹으려 하니? 아직 내 재산이야. 그러나 그날 이후 남매 사이의 균열은 더 깊어졌다. 준호는 자신이 장남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다고 생각했고 영희는 조용히 자신의 몫을 계산했으며 민수만이 어머니의 마음을 걱정했다. 며칠 뒤 준호와 그의 아내는 강남의 고급 요양원을 둘러보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월 300만 원짜리 개인실이었다. 엄마, 요양원에 계시면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어요. 시설도 최고예요. 간병비 걱정도 없고요. 순자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지만 자식의 말이라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녀는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 낯선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차갑고 어색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준호 부부가 그 집을 담보로 5억 원의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에 올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요양원의 사회복지사가 우연히 흘린 말에서 진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순자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평생 뼈 빠지게 일해 모은 재산이 아들의 욕심으로 위험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밤새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다. 오직 마음속으로만 되뇌었다. 여보, 이게 우리가 바라던 가족의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걸까? 그러나 누구도 모른 비밀이 있었다. 남편 진수는 오래전 공증된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 재산의 절반은 아내가 자유롭게 사용한다. 나머지는 부모를 진심으로 돌보는 자식에게 모두 상속한다.
돈을 위해 부모를 이용하는 자식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순자는 이 문서를 믿을 만한 변호사에게 맡겼고 자신의 임종 후에 공개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순자에게 끝없는 외로움을 안겨주었다. 간호사들의 친절도 있었고 시설도 좋았지만 자식들은 갈수록 드물게 찾아왔다. 준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와도 사업 이야기와 돈 이야기를 늘어놓기만 했다. 엄마, 투자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원금을 다 복구할 수 있어요. 영희는 석 달에 한 번 정도 형식적으로 찾아와 30분 정도 머물다 급히 떠났다. 엄마, 애들 학원비 때문에 바빠서요. 건강만 챙기세요. 오직 막내 민수만이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다. 그는 요양원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어머니를 더 자주 볼 수 있게 했다. 카페 문을 일찍 닫고 달려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에서 만든 음식도 가져왔다. 엄마, 오늘은 제가 만든 미역국이에요. 어제 생신이셨잖아요. 늦었지만 축하해요. 순자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 아들만이 자신을 진짜 사랑한다는 걸 느꼈다.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시작해 치매 초기 증상까지 나타났다. 임종이 가까워진 어느 춥디 추운 12월 어느 날, 세 남매가 모두 요양원에 모였다. 준호는 여전히 자신이 상속을 받을 거라 믿고 있었다. 엄마, 마지막까지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잘 처리할게요. 그러나 변호사가 나타나 두꺼운 봉투를 꺼내 들었다. 고인의 남편이신 박진수 씨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었다. 변호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다. 고인의 뜻에 따라 재산의 대부분은 막내 박민수 씨에게 돌아갑니다. 이유는 평생 어머니를 가장 성심껏 돌본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남과 둘째는 각각 3천만 원씩만 받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불공평해. 내가 장남인데. 아버지 재산은 원래 장남이 물려받는 게 맞잖아. 이 유언장은 무효야.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러나 법은 공증된 유언을 존중했다. 영희는 침묵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후회가 밀물처럼 몰려왔다. 나는 엄마 곁에 있어주지도 못했지. 결국 욕심만 부렸네. 민수가 받는 게 맞아.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주셨네요. 앞으로는 엄마 뜻대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살게요. 엄마가 바라시던 그런 사람이 될게요. 순자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장남과 둘째는 서로를 원망하며 등을 돌렸고 준호는 민수가 어머니를 세뇌했다며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민수는 홀로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긴 시간을 보냈다. 그는 결국 어머니의 뜻을 따라 집을 팔아 작은 복지재단을 세웠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어 주었고 그가 운영하는 카페 한쪽 벽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준호는 결국 투자 실패로 파산했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 영희는 늦은 후회 속에서 민수에게 용서를 구했고 민수는 누나를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남긴 사랑의 유산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가르쳐 주었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순자가 평생에 걸쳐 자식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였다.